영화와 배우를 주제로 한 영화라고 하면 어떤 영화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제 인생 영화 중 하나인 시네마 천국이 생각났는데요. 오늘 소개할 영화도 마찬가지로 영화와 배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감상이 끝난 뒤 뭔가 밋밋해 보이는 이 영화는 감독의 데뷔작 이후 스릴러나 강렬한 영화를 기다렸던 관객들의 기대보다는 평범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영화에는 아무런 반전도 전작 같은 충격적인 스토리도 없었으니까요. 곤사토시 감독의 작품들은 많은 헐리우드 영화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작이라고 하는 작품들 속에서도 그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영화는 영감을 주던 다른 작품과는 달리 영화의 대부분의 장면에서 예전 일본 영화들을 오마주로 삼았습니다. 주인공인 배우 치요코까지 말이죠. 독자적인 각본으로 만들어진 천년여우는 감독의 생각과 이상이 가장 잘 녹아있는 작품이 아닐까 하는데요. 영화는 치요코라는 여배우를 통해 한 남자를 일생 동안 쫓아가는 과정을 천년이란 배경 속에서 그녀의 연기 인생을 통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곤사토시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영화 2001년작 천년여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가치는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많이 평가절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년여우는 개인적으로 영화라는 매체로 전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메시지와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 속 감춰진 상징들을 이해할 때 치요코의 마지막 대사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화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 여배우 치요코의 다큐를 제작하게 된 타치바냐 겐야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겐야는 실제로도 그녀의 오랜 팬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열성적인 팬이죠. 치요코는 마지막 작품 이후 30년간 은둔 중이었는데요. 겐야는 그녀를 찾아가게 되고 취재를 위해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주인공인 치요코는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게 되는데요. 당시의 관동 대지진은 17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나온 대재앙이었습니다. 그 여파로 일어난 경제공황은 불안과 공포를 야기시켰고 그럴수록 일본 내부는 군국주의, 민족주의, 전체주의의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경제공황은 사회풍자적인 영화들을 출연시켰는데요. 정부의 강압적인 검열로 인해 곧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국민 불안을 일으키고 군국주의에 위배되는 많은 영화와 창작 문학이 검열되고 감시당하기 시작합니다. 치요코는 그 나이 때 소녀들처럼 평범하고 이쁜 소녀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인생의 턴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턴포인트는 영화사의 배우 제안이었습니다. 치요코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가 싫지 않았지만 딱히 배우가 되겠다거나 주도적인 꿈이나 열정이 있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반대로 영화사에서 뛰쳐나온 치요코는 그녀의 인생의 두 번째 턴포인트를 만나게 됩니다. 1937년 일본의 3대 영화사가 정립되고 영화계가 바쁜 시기였는데요. 상업영화로 뛰어들던 시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원인으로 중일전쟁이 있습니다. 정부와 군부는 국민의 군국주의 고취를 위해 영화를 이용했습니다. 영화는 전쟁을 위한 프로파간다로서 사용되었고 나라는 점점 붉게 물들어갔죠. 그리고 국민 정서를 흔드는 순수 문학이나 사상에 위배되는 모든 영화들을 검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에서도 반전의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는 존재했겠죠. 치요코는 일본 순사에게 쫓기는 한 남자를 도와주게 됩니다. 娘、男が来なかったか。大きな風呂敷を抱えたやつだ。向こうに走っていきました。よし。 그리고 상처 입은 남자를 집에 몰래 숨겨주게 되는데요. 그날 밤 치요코는 그 남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영화는 치요코의 회상신으로 돌입하며 의도적으로 영화의 색감을 줄여버리는데요. 여기엔 제가 추측하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흑백 사진을 통한 고증에서 정확한 색을 알 수 없었던 점, 그리고 50년이나 지난 날을 회상하는 치요코의 기억 속 흐릿함, 마지막으로 전쟁으로 빛을 잃은 당시의 나라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유독 붉은색만은 선명히 표현되죠. 満月は明日だな。でも僕はこの時の月が一番好きだ。実は次の日から欠けてしまうけれど、4日目の月にはまだ明日がある。明日という希望が。
그날 밤 남자가 들려주는 희망과 꿈에 대한 이야기는 회색으로 빛이 바랜 세상에 처음으로 색을 넣어주고 난생 처음 치오코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치오코는 남자에 대해 나이도 고향도 무엇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해 아는 거라고는 정부에 쫓기는 반전 운동가라는 점과 그가 화가였다는 건데요. 남자의 가장 소중한 것이자 영화의 중요 상징인 열쇠는 그의 화구암 열쇠였습니다. 실제로 치오코는 남자의 그림을 단 한 번도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 동화 속 왕자님만을 기다리던 치오코는 인물화를 좋아했는데요. 단지 눈에 보이는 모습에만 작품의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실체가 없는 남자의 이야기와 신념은 치오코에게 예술에 대한 시야를 확장시켜주고 나무가 아닌 숲을 보게 만들었죠. 이제부터 영화에서 나올 수많은 상징 중에 남자는 예술성과 신념을 상징합니다. 남자는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 아플 정도의 추위를 느끼며 그림을 완성시키고 싶다고 하는데요. 모든 예술과 문화는 역사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 고통과 시련을 통해 진화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치오코가 남자에게 처음 두근거림을 느끼고 예술의 길을 걸었듯이 이 시기에도 평화의 숨은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은 존재했고 훗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장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노시타 게이스케는 영화를 통해 인간성 회복과 전쟁의 그늘을 알렸고 고바야시 마사키는 영화를 통해 사무라이 정신과 군국주의의 부조리함을 알렸습니다. 치오코는 열쇠를 얻게 된 후 이후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런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녀가 가장 무기력해진 순간이 있는데요. (1941년) 중일전쟁은 서구의 개입으로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었죠. 1945년 연합군의 히로시마 원폭으로 본토가 초토화되고 나서야 천황은 항복을 선언했고 그제서야 일본 대중들은 자신들이 정부와 군부에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고향에서 치오코는 무너진 가족의 가게를 보게 되는데요. 치오코의 가게는 조각칼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실제로 이때 많은 문학과 필름이 불타 소실하게 되고 연합군의 개입으로 일본 영화사는 서구의 검열까지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어진 경제공황과 연합군의 영화 검열로 인해 일본 영화계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패전 이후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정부에 대한 자조적인 비판을 하였고 전쟁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에 대해 고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전을 위해 양산되던 프로파간다 영화들이 사라지자 이제껏 숨어있던 작가주의 작품들이 빛을 보기 시작하죠. 완전한 무기력함에 치오코가 주저앉아 버릴 때 무너진 그녀를 다시 움직이게 한 건 역시 예술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개인적으로 영화 속에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감독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진 벽면에 그려진 한 점의 그림은 클리셰에 빠지지 않고 프레임을 벗어난 작품을 의미합니다. 캔버스가 아닌 벽면에 그려진 그림은 상상력의 자유를, 폐허와 대비되는 맑은 하늘은 시련을 딛고 일어나는 희망과 미래를 의미합니다. 패전 이전에도 치오코는 많이 지쳐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많은 다작을 출연하며 번아웃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어진 열정의 고갈은 그녀가 가야 하는 길의 의미도 있고 내일보단 오늘, 꿈보단 현실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치오코에게 폐허 속 한 점의 그림은 처음 그녀가 배우의 길을 걷게 한 첫 두근거림을 상기시켜주게 되고 배우로서, 인간으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되는 발판이 되어줍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후 일본 영화계는 몇 년간의 침체기를 거쳐 50년대에 들어서며 영화사에 남을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게 됩니다. 치오코는 이후 배우로서 바쁜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연기에 대한 열정도 가장 뜨거울 때였죠. 하지만 오랫동안 치오코를 흠모해오던 오타키 감독은 그녀의 열쇠를 숨겨버리게 되고千代子さん、一体何の鍵なんです？シアテ先生。それはね、先生の大切な人からの預かり物なの。それって先生の好きな人ね。ステラ。どんな顔？俳優で思い出せない。顔も
열쇠를 분실한 후 치요코는 상실감과 허무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충격은 그녀를 꿈에서 깨어나게 하고 현실을 마주하게 하는데요. 결코 사랑은 아니었지만 결국 오타키 감독과 결혼을 하며 치요코는 인생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배우 인생은 휴식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50년대 중반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TV가 6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되고 영화는 점점 입지가 줄어들어갔습니다. 가벼운 TV 미디어에 대항하기 위해 야쿠자물이 양산되기 시작했고 70년대에 들어서며 미디어는 점점 더 예술성을 잃어갔습니다. 치요코는 1970년 전후로 운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일본 영화계가 상업적, 대중적으로 변해 예전의 영광을 잃고 매너리즘에 빠진 시기이기도 하죠. 작품의 깊이는 얕아져 갔고 대중들은 영화를 보며 생각하기를 그만뒀습니다. 예전 TV의 보급으로 영화의 입지가 사라져 갔듯이 인터넷의 등장으로 현재는 TV가 사라져 가고 있죠. 볼거리는 많아지고 영상과 연출은 화려해졌지만 그 방향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자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40살이 된 치요코는 여배우로서 늙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는 곧 대중에게서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는 영화라는 매체가 가진 의미나 해석보다 표면적인 볼거리에 집중하게 되는 시대의 반영입니다. 예술 영화나 만들다가 대중에게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죠. 하지만 치요코는 30년이 지난 후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2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여우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이자 그 시절 영화계에 보내는 찬사와 존경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 시대에 대한 우려와 새 시대의 영화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곤사토시 감독은 일본 80년의 근대 영화사를 치요코라는 인물로 의인화시켰습니다. 치요코의 모습으로 작게는 문화나 영화, 크게는 인간의 성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 속 재앙이나 시련은 여러가지 모습을 빌려 나타납니다. 지진, 전쟁, 정부, 권력, 열정의 고갈, 그리고 현실과의 타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되는 것은 과거를 통한 고찰에서 시작하고 초심을 상기하며 나아가게 되는 신념으로 이루어지죠. 일부의 내용은 단순한 시대 배경 설명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전쟁의 비극이나 동정도 아닙니다. 일본의 전쟁사? 아니죠. 우리 민족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넓게 보면 전 인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자극적인 토론들을 떠나 천년여우가 가진 가치와 본질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이번 편은 다음 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리뷰이자 가장 멀리서 바라본 천년여우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편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이자 아주 가까이에서 바라본 천년여우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미디어의 양면성, 영화 속 은유와 수수께끼,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부 영상이 올라오기 전에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노가더 메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